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도와주시는 현근택 변호사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자,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윤 변호사 먼저 뜬 인물. 저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반도체 특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좀 그 실용적인 노선. 이게 뭐 정당을 민주당에서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국내심에 들어와서 반도체 특위위원장 맡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우에도 이 해당 반도체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합류를 했단 말이죠. 예. 지금 광주 전남이 반도체 특성화 단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지역적 발전을 위해서 정당이 뭐 필요하냐 어쨌든 이런 식의 실용적인 접근이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분의 향후 정치 행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양향자. 원래 양향자 의원을 좀 거론 안 하고 싶은데 뭐 또 그렇게 뜬 인물까지도 평가를 해주시니까 뭐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뭐 양향자 의원이 하고 있는 반도체 특위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죠. 예. 이게 국회 특위니까 뭐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예, 국회 특위. 야당 의원들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국회 특위니까 뭐 반도체란 부분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양향자 의원이 이걸 이제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치인으로서 양향자는 조금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은혜라고까지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그랬던 예. 분이 당하고 어떤 갈등을 초래하고 나서 본인의 거취를 무소속으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반도체 특위를 받았다. 과연 이게 배신이다? 정치적인 도의가 맞냐라고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조금 다를 수 민변호사님이 있다. 한 거랑 좀 다르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추가적으로 그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검수완박 그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형소법하고 검찰청법 개정 시에 안건조정위 할 때 어쨌든 무소속이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특히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됐는데 실제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했죠. 그래서 민영배 의원 탈당으로까지 이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서부 대변인님은 또 비판적 시각을 보시겠지만 어쨌든 사안별로 본인의 소신을 펼치는 것이 예. 이 사안이 전부 지난 뒤에 그 과거 검수완박법은 잘못됐다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예. 과거 고백, 미래 미반영 이런 정치 행태보다는 훨씬 더 선진적이 알겠습니다. 아니냐. 뭐 그런 생각. 당내에서 풀어야죠.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집 가면 돼요. 배현진 대변인 기분 나쁘다고 뭐 민주당 제안한 거 받으면 됩니다. 똑같은 정치적 도의를 지켜야 된다. 정치적 도의라는 국민한테 지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평가가 다르신 게 네. 양향자 의원의 향후 정치 일정이나 미래에는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양향자 의원 스스로 그걸 뭐 감안하고 책임지는 거죠. 고민해서 네.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 정도 말씀 나누고 금주에 뜬 인물 서영주 부대변인은 누굽니까?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 요즘에 그 입담이 상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그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실 때 좀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토 회의에 대해서 평가 점수.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80점, 예. 김건희 여사 90점을 예.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정치 구단이기도 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전 국정원장이시고 하시는데 왜 그런 평가를 줬을까라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봐서는 박지원 원장이 지금 하는 것들은 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닐까 예. 보는데 제가 봐서는 박지원 원장이 오늘 또 그걸 또 좀 틀어서 비판적인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떤 비판인지 오늘도 틀었다는 건? 당시에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토에서는 옷은 잘 입었다. 하지만 와서는 이제 또 김건희 여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분명히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양날의 검처럼 비판하시는 거 보고 야 박지원 원장이 좀 뜬 인물이다. 한 주간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담 평가 뭐 이거는 우리 오늘 조금 있다가 바로 좀 집중 토론할 테니까 이 정도 말씀 듣고 그러면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윤기찬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민영배 의원을 아. 꼽겠습니다. 네, 양양자 의원하고 좀 대척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뭐 복당이 좀 어려워진 상태죠 현재는. 뭐 일시적으로 그래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본인의 소신이라고 보고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탈법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이 사실 당의 어떤 당심하고 당의 지도부 생각하고 과연 교류가 없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입당하지 말아라고 하니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영배 의원이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계시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평가하고 민영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당내 97세대들은 반대, 뭐 철험회 같은 데서는 찬성 이렇게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복당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 일단 없다라고 했거든요. 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건? 우상호 위원장께서 얘기한 건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 당원 고철- 당규상은 탈당을 하고 나면 1년 이후에 이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이라는 그렇지, 규정이 1년이라는 게 있어요. 당원 당규에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한 이제 그 말하자면 법안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니 그렇죠. 그게 해소된 뒤에 복당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원칙론이고 나머지는 이제 동료 의원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부분들은 그냥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네. 친소관계에서 알겠습니다. 주장하는 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상은 아무튼 1년이라는 기한이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금주의 진인물 누굽니까? 뭐 계속 쥐고 있던 분 같은데 이준석 대표죠. 그러니까 뭐 계속 저 한 2주 정도, 3주 한 몇 달 됐죠 진지가. 근데 특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서 돌아왔을 때 말하자면 마중을 나갔잖아요. 맞아요. 배웅은 안 나가고 예. 마중은 나가고 그리고 7월 7일이 곧 다가오고 목요일.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붙어놨던 비서실장 그만두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사면 초과에 있다 보니 본인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마장을 나갔는데 좀 전에 이준석 대표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웅을 나갔을 때는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가든 안 나가든 오해를 사니까 안 나가겠다. 대통령이 허례의식 싫어하니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또 마중은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윤심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겠다라는 거를 보는데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있지만 좀 당대표로서 너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좀 판단이 돼서 많이 졌구나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그 대표 비서실장까지의 사퇴 등등은 사실 또 우리 집중 토론 대상이니까 조금 이따 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준석 대표의 좀 이따 하시죠. 그 얘기. 예. 간단히 멘트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부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대표가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단초를 읽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뭐 사실 본인 책임이 큰 거거든요. 이 당대표가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당의 분란에 있어서는 본인이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하나다. 뭐 그렇게 아마 그 행동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리더십 회복을 위한 변화의 단초를 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요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변화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좀 아까 나토 정상회담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통령은 80점, 김건희 여사는 90점 이렇게 했는데 윤 대변인은 몇 점 줍니까? 저는 100점을 줘야죠. 오, 왜냐하면 두 분 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뭐 해외 순방 갈 때 아마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 정세를 읽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첫 그 선택에 따른 행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정세 변화에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내각까지 판단해가지고 행보를 하게 되면 일단 박수는 쳐줘야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예. 그 정세 판단이 정확한지 아닌지. 예컨대 뭐 지금 일각 야당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팽시키면서 인태 지역과 유럽 나토 지역으로만 행보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라는 것은 이미 도래한 현실이고 그 현실 하에서 국익을 어떻게 우리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대통령의 선택과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따른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응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틀려간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줘야죠. 이게 틀려간다 당신. 그러니까 이제 바꿔라.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 일단 뭐 문제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왜 뺐느냐 이런 부정적인 비판부터 퍼붓기 시작하면 사실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그거 봐라. 야당 당신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떤 국익에 따른 활동에 힘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중국의 경우에 애당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했죠. 그때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만한 공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흐름을 놓쳤다고 보고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냐. 이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미 우리 무역 적자가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중국이 내수 시장으로 돌리면서 더 이상 우리만의 시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와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100점을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눈 뜨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은 아예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참석은 불가피했지만 가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 변호사님은 100점 안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점수부터 얘기하면 포장지는 한 90점 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한 3, 40점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내용이 없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저희 이제 평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건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중국과 대립을 하면서 양강 간에 어떤 전체적인 패권 싸움을 하는데 한국한테 오라고 하는데 우리 동맹국 미국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게다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그렇죠. 파트너 국가로 초청했고 그렇죠. 다 간다는데 우리만 안 가긴 어렵다. 그런 어렵긴 했지만 저희는 좀 그걸 말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좀 판단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일단 갔으니 뭐 잘하기를 바랬고. 근데 이제 아까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럽니다. 일단은 눈 뜨고 지켜보자. 근데 외교라는 거는요 국내 정책하고 달라서 기본적으로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좀 불가역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대신 되돌리기가요. 국내 정책이야 하다가 좀 잘못되고 민주당이 비판하면 바꾸면 되죠. 하지만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나라가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는 순간 무너지면 이게 이제 강대국 사이에 우리 남북 관계에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있죠.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게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을 경제 국가로 뒀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얘기하셨고 물가도 그렇고 내수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긴 하지만 경제가 중국을 굳이 그렇게까지 내치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게 맞냐. 지금은 북핵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좀 달래서 지금 놔두고 일단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중국과 어느 정도 친밀한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번 나토에 갔다 온 자체부터 벌써 중국과 삐걱거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좀 미숙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윤기찬 변호사는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과제긴 한데 이게 일단은 첫 발은 잘못 때렸다.
아예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국내 정책하고 달라서 한번 들여놓으면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와서도 어려운 숙제가 남게 됐다. 그런 얘기는 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죠. 정상회의에 가는 건 가는 거지만 가서 발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했어야 얘기네요. 그 얘기는 타당히 근데, 들릴 수도 근데 있는 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닥친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 안 가느냐 가느냐부터 이미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질서가 예. 형성돼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는 건 불가피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예.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가서 어떤 발언을 좀 전략적으로 모호한 발언을 해야 했다. 그런 모호한 거죠. 발언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최상목 그 경제수석이 뭐 중국과의 내수시장 관련돼서 중국 내수시장을 통한 20년 호황은 끝났다. 이런 뭐 경제수석의 발언은 조금 뭐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는 가치규범 위주로 했고 이 질서에 편입을 하게 되면 누구나 환영한다. 이런 식의 그런 기조를 이어갔던 것이고요. 안보에 대한 것은 관여를 거의 안 했어요. 윤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 사실 경제 행보를 많이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나토가 이제 이게 아마 군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이 포괄적인 동맹 협의체로 발전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이미 다리를 놓은 상황이고 물론 성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자회담이라는 게 일단 데뷔한 거예요. 가서 예. 얼굴 익히고 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질서에 속해 있다. 나는 이 질서를 선택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가가지고 어떤 뭐 성과를 얻어오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측면이고 중국과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외교적 문제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풀어야 그렇죠. 되는 경제적인 문제죠. 측면도 사실 기술 격차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들이 필요하면 사기금 해야지 사달라고 예. 사정할 예. 필요가 있는 시기는 지났다. 왜냐하면 내수시장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그들도 이미 유턴을 했고 반도체만 해도 이미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져요. 오히려 그쪽한테. 걔네들은 자기들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삼성전자가 거의 뭐 상당히 지배했던 그런 반도체 시장이 이미 아니다. 그래서 이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뭐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에 대해서 크게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뭐 평타는 쳤다. 예. 한 40점, 50점 쳤다고 보는 이유는 그냥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갔다 왔으니까요. 사고는 안 쳤으니까. 사고는 안 치다. 그렇죠. 사고는 안 쳤죠. 사고를 칠 줄 예. 알았는데. 예. 근데 보시면 사고 치다 세일즈 외교 않다. 자체도 자체가. 보면 네. 보십시오. 15분 동안 15개국 만났다라고 이런 거를 성과로 내요. 15분 동안 15개국을 만나면 한 나라당 1분입니까? 얘기를 해도 아니 다자외교라는 게 원래 그런 그러니까 다자가 거예요. 그러는 건데요. 네. 한 자리에서 15분 만났다고 그걸 성과래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팜플릿 나눠주고 끝날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회담이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거의. 폄하하시는데. 그러니까 회담이 없는 거예요. 환담만 있는데 그 환담 자체가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그러니까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아는 분들은 환담과 다자외교에 대한 시간과 나라를 만나는 부분들은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 자, 아니, 그런 거는 그거는 국민들도 알고 있으셔야 그건 돼요. 정말 잘못된 게 자 다자외교는 원래 그렇게 일정이 짜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본인 위주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자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 질서에 우리는 편입하기로 들어가기로 선택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 얼굴 익히고 말씀하신 환담 이 자체가 외교예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이슈들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이슈가 없어요. 예. 오히려 그 외교적 이슈를 만드신 거죠. 윤 대통령 가서 세일즈 하겠다 그래서 원전 책자과 돌리고 한 것들이지 이거는 평가를 해 주셔야지 아니, 여기에 대해서. 팜플릿 돌리고 예? 온 게 무슨 성과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다자 외교라는 무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와 국익을 그래도 뭔가 위해서. 더 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뭐 요 순방 기간 중에 논란이 된 거 두 가지를 더 좀 잠깐 한 마디씩만 좀 들어봅시다. 하나는 역시 뭐 화제가 된 김건희 여사의 그 일정과 패션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뭐 나토 사무총장 만나려다가 못 만났던 부분 나중에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눈 감은 사진이 뭐 공식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뭐 바이든의 이른바 노루 악수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외교팀이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의전팀에서 이런 지적까지 있고 자 뭐부터 김건희 여사부터 얘기할까요? 임 변호사님. 글쎄요. 김건희 여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러웠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스러운 이 정상끼리 어울리더라고요. 정상끼리. 그리고 이제 배지 단 부분도
이 다자외교다 보니까 이 어느 나라 여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배지를 통해서 태극기를 알렸다. 이름표죠. 예. 소위 말하면. 예. 센스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 패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다만 아쉬운 점은 예. 한복을 한번 입어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저는 뭐 기대 이상의 행보를 보여줬다 이렇게 서 평가합니다. 대변인. 네. 김건희 여사 옷 잘 입었어요. 네, 그건 평가하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의상도 이제 국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처음 가다 보니 좀 미숙한 부분도 있겠죠. 또 그런 부분도 또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이 노룩 악수하는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니죠. 나중에 보면 바이든이 잘못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토 눈 감고 찍은 사진도 왜 나토에서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진 조직일 텐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책임을 굳이 물은다면 대통령실의 의전팀은 굉장히 이번에 있다. 질책을 따갑게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라고 비행기에 태워서 그 먼 유럽까지 데려갔으면 그런 거 하라고 간 거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못 챙기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녀와서 어느 정도 다시 갔을 때 회담이 예. 됐을 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변호사 되겠다. 이 하는 의전 정도로 논란 얘기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세요? 일부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멀리서 보고 눈은 마주쳤고 이미 오면- 마주쳤고. 예, 마주쳤고 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다른 데를 본 거예요. 근데 통상 정치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약수해 보면 급하니까 이 다자외교자 급하니까 먼저 눈을 마주치고 악수하면서 딴 사람 보고 이 다음 사람을 봅니다. 이건 분명히 결례죠.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토 사무국의 홈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했죠. 그렇죠. 이것도 외교적으로 행사 끝나면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좀 예상을 하고 유심히 의전팀이. 봤어야 되는데 예. 못했던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G7 정상회의 이후인가요? 그때 아마 남아공 대통령이 우리나라 청와대 홈피에 대통령이 없었어요. 남아공 대통령이 없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던 적이 있어요. 한 번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가 있고 나면 분명히 단체 사진이 올라온다. 그럼 거기도 어떻게 봐야 되겠다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분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눈 감은 부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뭐 저는 전반적으로 외교팀이 이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상황이니까 그 정도 따끔하게 좀 실무진의 실수 이런 차원에서 넘어가는 게 맞겠다. 예. 안 그러면 예전에 우리 문 대통령 그 회의 참석 못한 부분도 또 소환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교적 결례까지 서로 간에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서운한 건 있어요. 바이든한테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나토에 불가피하게 참석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좀 극진히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좀 말하자면 환하게 좀 특별히 챙겨줘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반갑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남아있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가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예, 한 거죠. 예, 이거 예. 우리가 선택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좋습니다. 뭐 가십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전팀이 조금 더 능수능란해질 필요가 있다. 요 점에서는 두 분 목소리 일치했으니까요. 그 정도 말씀 듣도록 하고. 그런데 보통 이런 이 해외 순방 또 뭐 계속되는 뭐 각종 그저 일정 소화 이런 게 뉴스를 계속 타다 보면 통상적으로는 지지도가 상당히 오르는데 이번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벌어진 조사 결과도 꽤 많았다. 이런 거는 우리 윤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며칠 지나면 순방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순방 효과가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외교적인 저희가 뭐 큰 성과를 얻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그렇죠. 아직 없죠. 바탕을 깔아놓은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여론조사도 참모의 한 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왜 특히나 이제 대통령 당선 시에 얻었던 게 48.56%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보다 더 낮춰서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인사 문제가 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좀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슈가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사 예. 문제 관련돼서. 예. 그리고 이제 경제죠. 경제는 인사 문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오로지 책임으로 귀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는 특히 이제 물가 부분이 공공요금 인상도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앙등에 우리 책임이 크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는 인식이 이제 각인이 된 것 같고요. 예.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지율에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 데스크로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이게 뭐 이 여론조사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들이 인사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꼭 비단 김승희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쪽 뿐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인사 스타일이 결국엔 좀 이게 국민들한테 검찰 인사. 그렇죠. 독단적인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인사는 안 이루어졌지만 경찰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의 인사. 경찰국 신설 문제. 경찰국 신설 문제와 덧붙여서 치안감 인사가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인 것 같아요. 그냥 국무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청문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파편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크게 국정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더하면 더했지 뭐 달라진 게 없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해놓고 계속해서 검찰 인사를 하네. 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도 계속 치안감 인사부터 경찰국 신설하네. 이게 뭐지? 너무 독단적인데 이거 뭐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들을 그냥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나라는 게 국민적인 어떤 마음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여론조사에 곤두박질 치는 뭐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는 이미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된 한참 후죠, 지금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인사라는 것은 아니고 인사를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겠죠.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검찰총장 없이 법무장관이 3번이나 그 부분은 이제 인사한 거.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2달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물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저도 아쉬워요. 그러나 어쨌든 총장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해서 다시 총장이 검사장들을 임명하고 다시 또 팀장급인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임명하고 그럼 이제 9월 10일이 지나버려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너무 시간이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권한이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가는 거죠.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 수사할 수 있는 시한이 9월 12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위법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 인사는 치안감 인사는 좀 저도 아쉬워요. 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진실게임이 항상 흘렀기 때문에. 그런 행정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지원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통제하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사경찰을 그렇게 통제하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상 안 되는 것이고 행정경찰을 통제한다는 개념보다 행정경찰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 지원한다. 그렇죠. 지원하거나 행정경찰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 없는 기관이에요. 없는 분야예요. 예. 자율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조직이 지원하거나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어떤 뭐 홍보 부족인 것이지. 하지만 일선 경찰서마다 반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이거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그건 조직이기주의예요. 그렇게 보신다. 그거는 명확히 법률상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경찰은 전혀 통제받지 않나요? 검찰은 통제받고 경찰은 왜 통제받지 않아야 되죠? 검찰은 검찰국이 있어요 지금 있고 그럼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적 독립성 얘기하면서 큰 이 사달이 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찰은 왜 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경찰권도 당연히 대통령의 행정권에서 나온 것인데. 좋습니다. 서 부대변인 한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이슈. 참 안타까운 게요. 뭐 조직이기주의인데 그러면 검찰은 조직이기주의 아닙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본인들 어떤 뭐 권한을 뺏겨가니까 그렇게 반란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경찰도 그러게 보면은 본인들이 권한을 뺏길까봐 하는 거다라고 말씀이신데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치안에 대해서 경찰청장한테 줬다는 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31년 전에 경찰이 이 정치 경찰로서 했던 박청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까지 동원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1년 전에 이런 뭐 경찰청법까지 만들어지면서 독립이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갑자기 돌아와서 이상민 장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분께서 오셔서 경찰국을 만들겠다 하니 이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이게 31년 전으로 돌아가냐 이런 얘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치안감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치안감 인사 부분 아쉽다 그러셨잖아요. 발표했다가 번복한 거. 예.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정조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그냥 슬그머니 원인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한 것을 가만히 두잖아요. 이런 거를 국정조사를 빨리 해서 예.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런 걸 바로 잡는 것들이 조직 기강을 그렇습니다.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예.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있을 수 있죠. 검찰의 조직이기. 근데 조직이기주의라고 하면서 이 검찰을 통제한 이유가 일부 정치 세력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 수사팀을 공중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이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지금 경찰이 어떤 뭐 서로 간에 특정 이슈 갖고 논박이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경찰의 일반적인 지휘 조직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이 와서 무슨 법령을 만들었나요?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법에 이미 있습니다. 행안부가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그리고 행안부 업무에는 안전이라는 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청법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회법에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은 없어요. 행안부만 들어가 있어요. 소관 업무 부처로. 그러면 당연히 경찰청은 행안부에 들어가서 그 소관부서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만 있듯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법령 체계 하에서 이것을 마치 경찰 조직을 이 행정권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이게 무슨 독립성 침해다. 아니 경찰이 그러면 감사원처럼 완전히 독립돼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 예. 시청자께서 네. 청취자께서 오해를 안 하시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만 보좌관을 제가 8년을 했습니다. 보좌관 10년 넘게 했는데 행안위만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상에 당시에 31년 전에 뺀 게요. 행안부 장관이 치안과 안전이었어요. 거기서 치안을 빼고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이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 이제 뭐 재해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치안을 빼서 정부조직법을 보면서 13조가 34조죠. 34조에 보면 거기에 치안은 경찰청장이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쪼갰어요. 그게 31년 법입니다. 그다음에 행안위는요. 행안부가 소관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도 있습니다. 예.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습니다. 예,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행안부, 확인해 경찰청, 전혀 안 소관청, 나왔고. 선관위 자, 이렇게가 행안위가 소관 제가 사무 부대변인 말씀에 것이다. 한마디만 이제 네. 토를 달게요. 자, 문화재청 업무 볼까요? 문화관광부 업무에 보면 문화관광부 업무에 적시된 것 중에 문화재 관리는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자, 그럼 문화재청은 문화부의 소관이 아닌가요? 문화부의 지휘 안 받나요? 다 받아요. 그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경찰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니, 특성이 있어서 법령에서 경찰청 법을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31년도에 더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문화재청법도 잠깐만요. 만들었어요. 아니,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외청 개념을 아직 잘 이해 그리고 못하시죠. 잠깐만. 예. 예.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그만 행동이나 액션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총장 부재와 인사 논란 하나 있고요.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토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부가 즉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뭐 지원이 됐건 통제가 됐건 뭔가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이냐,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좀 제대로 한번 여야 간의 토론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좀 이거는 토론을 이어갔으면 싶고요. 1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오늘 도심 곳곳에는 집회 때문에 통제 구간이 많습니다. 그중 세종대로 광화문 방면, 숭례문에서 시청역 사이와 서울광장 앞 전차로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어 전면 통제입니다. 지금 반대 방면 한 개 차로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면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남대문로 광교교차로에서 을지로 입구 사거리 사이 역시도 전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심 상황이